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흥미로운 부분, 이 부분이 궁금하다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두 분이 과학기술과 장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분의 관심사나 관심 분야 그리고 내가 나의 장애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 분의 보조기기와 두 분과의 관계가 궁금했습니다. 김원영 작가님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좀 더 육체와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김원영 작가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밥을 3번 짓는 동안 제가 호칭을 까먹었습니다. 원영님이 오시면 휠체어가 바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동의 도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경험을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초영님의 보청기의 경우에는 초소형 컴퓨터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게 보이지 않게 귀 속으로 쏙 들어가서 비가시적일 때 더 고가이고, 그리고 귀에 넣었을 때는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쓰고 있으면 피로해집니다. 그런 보조기의 차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 각자의 보조기에 대해서 갖는 마음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초영님부터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제 경우는 사실 이 사이비그가 대단히 쓰기 전에는 이 보청기라는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보청기를 평소에는 잘 안 끼거든요.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나 뭐 미팅 있을 때 착용을 하는 정도지 집에 있을 때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는 좀 낯선 좀 거리감이 있는 기계? 이런 느낌이고, 또 이 보청기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다른 분들 중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착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안경 쓰는 것처럼 별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경도 그렇지만 사람마다 이것이 좀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잖아. 네. 어떤 분은 안경이 진짜 자기 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10년 넘게 썼는데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 보청기가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마스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마스크 끈이 약간 귀가 딱 왔어요. 아프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적응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을 좋아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영님은요? 예, 저는 사실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자기 몸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몸 팔다리를 막 평소에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냥 살듯이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휠체어라는 어떤 도구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뭐 재질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막상 생각해 보니까 진지하게 또 이렇게 막 살펴본 적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저 제가 갖고 있던 감각은 이게 뭔가 제 몸에서 멀어지면은 좀 불안하다. 약간 뭐 기차 이렇게 옮겨 앉아 있는데 그 휠체어를 뭐 누가 저기다 뭐 공간이 좁아서 저기다 치워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 불안한 거예요. 약간 안절부절 못하겠고 이런 어떤 감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걸 또 쓰면서 그 감각들을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실제로 휠체어를 좀 제가 청소도 좀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막 구석구석 닦아도 보고 밑에 뭐 이렇게 나사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걸 좀 새로운 감각을 좀 얻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을 내가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내 몸에 대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정말 이거 내 팔다리처럼 내가 생각해 왔구나 이런 마음이 오히려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 네. 그리고 휠체어는 어떤 기기라기보다 어떤 기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나의 힘을 통해서 쓸 때 아날로그적인 밀착감 같은 게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전동 휠체어를 탔을 때와 수동 휠체어를 탔을 때의 느낌의 감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극대화되면 보청기와 휠체어의 차이만큼이나 아주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김초엽 작가님의 관심은 초소형 컴퓨터를 착용하고 계신 만큼 어떤 기술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 기술 개발에 대한 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영님의 경우에는 좀 더 내 몸의 일부,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 나의 휠체어와 함께 나의 모습 같은 것에 어떤 존재적인 이야기 같은 것을 많이 나누고 계셨는데,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 책이 아주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각기 이제 보조기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독자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경험을 가진 두 분이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연결된 존재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영님께.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뒤에 대담 부분에서 그게 특히 드러났는데, 그 보조기를 대하는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발견한 순간이 있었어요. 되게 흥미로웠고, 그런데 다시 다르게 보면 결국은 어떤 내 일상과 내 몸의 어떤 이물감, 그러니까 저는 그 이물감이라는 게 휠체어가 없을 때 더 커진다면은 초엽님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그 이물감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 이물감을 계속 협상해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크게 저는 느껴졌고, 그리고 사실 또 제가 또 흥미로웠던 점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너도 그렇구나 라고 할 때 느끼는 어떤 동질감이 주는 연결감도 있지만, 반대로 넌 안 그래? 약간 이럴 때 느껴지는 연결감이 있는데, 네, 넌 안 그래라고 했을 때 정말 연결됐다고 느끼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넌 안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서로가 나는 쟤랑 완전 다르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네. 분명히 서로가 안 그렇다는 걸 확인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재밌고 이런 순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오히려 이 사람과 내가 사실은 어떤 더 깊은 곳에서 매우 연결돼 있다는 것에 어떤 증거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이 흥미롭다는 거. 넌 안 그렇냐?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둘이 대화하면서 너무 신날 때는 사실은 그게 신나다는 거는 그 표면상의 차이 이면에 있는 어떤 강한 공통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초엽님은 안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랑 다르네 이런 게 아니고, 뭐 내 생각한 거와 다르잖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대화가 되게 너무 재밌고 흥미롭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어떤 연결감, 공통감 이런 게 또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원장님과 어떤 대담이나 이런 걸 나누면서도 그렇고, 이 책을 쓰는 어떤 전반적인 경험 내내 뭔가 장애 경험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고, 이것을 어떤 하나로 말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청각장애 관련해서도 글을 쓰긴 했지만 되게 다양한 장애 유형 이야기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쓰면서 느낀 게 이게 내가 어떤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안에서 연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너무 닮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워지는 어떤 사회적인 낙인,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경험에도 불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경험이 비슷해서 연결되는 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나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 같고요. 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원영님이 보통 글을 주로 읽어서 그런지 뭔가 원영님은 항상 엄청나게 매끄러운 글을 쓰실 것 같고 엄청나게 논리 전개를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같이 초고부터 쓰다 보니까 약간 원영님을 잘 이해하게 됐다. 뭐죠? 처음부터 엄청나고 완벽한 글을 쓰시는 건 아니구나. 이런 동질감을 느꼈었고, 사실 글을 쓰는 내내 원영님에게 약간 그러니까 서로 같이 글을 쓰는 파트너로서의 연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 경험이 같구나 이런 연결감이 아니고 같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정말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싸매는 이런 글적인 파트너로서 계속 연결감을 느끼다가 나중에 대담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점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호이스노우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크크크크 무슨 의미죠? 라고. 너무나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매끄러운 글을 쓰실 것 같았지만 하하하 글을 같이 써보니까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더라라는 말씀을 지금 약간 폭로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영님께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원영님을 보면은 어떤 작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순간을 만들어낼 파트너를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내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시대에서 조금 더 앞서 있고 새로운 담론을 함께 끌어내면 좋을 사람을 정말 캐스팅 디렉터로서의 자격이 아주 충분하다고. 이번에도 제가 이 초연님과 함께 사이보그가 되다를 쓰신다니 와, 이건 정말 블록버스터다. 네,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생겨나는 위력은 엄청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때 탁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엽님께 원래 제안을 하실 때 염두에 두었거나 이렇지 않을까라고 상상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실제 작업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폭로를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지난번 북토크에서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초엽님에게 제안을 할 때는 초엽님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이미 많은 팬을 가진 소설가셨지만 제가 제안을 한 이후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출간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이제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팬층을 거느린 작가와 함께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좀 원대한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약간의 외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저는 장애 어떤 경험이나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을 뭐 어느 정도 해왔고, 근데 물론 제 주변에 너무나 이제 훌륭한 권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여러 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대의 어떤 장애를 가진 어떤 그 감각이나 몸의 경험을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어딘가에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당장 선뜻 제안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때까지는 좀 잘 안 보였었어요. 너무 훌륭한 분들은 많지만 저의 어떤 그 상황과 관점에서요. 근데 초엽님을 이제 먼저 SNS에서 보고 이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고, 그래서 뭔가 좀 외롭지 않은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제안했을 때 가장 컸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뭐 우리의 어떤 몸의 차이, 감각의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이게 어떤 과학기술이라던가 이런 문제로 저희가 좀 관점을 가져가게 됐고, 그것이 이제 또 사이보그랑 어떤 담론과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더 사회적인 의미를 크게 갖는 작업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좀 달랐지만, 그러나 이런 발전 과정을 보는 것 중에 되게 즐거웠고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뭐 약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엽님과 만나서 글을 쓴다면은 조금은 덜 논픽션적이고 약간은 소설적인 어떤 구성들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초엽님이 오히려 너무 또 좋은 논픽션 작가로서의 어떤 그 성실함과 접근법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오히려 더 논픽션으로서 더 완성도 있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논픽션으로서는 약간 뭐 레퍼런스 자료라든가 참고 자료 같은 건 좀 부족해도 뭔가 되게 좋은 글을 쓰는 분과 만나서 뭔가 좀 아름다운 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과정과 결과물은 더 완성도 높은 논픽션을 내게 되었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원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책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살짝 첨언을 드리자면은 사이보그가 되다를 그냥 처음으로 아무 선입견 없이 받아든 분들은 한 사람은 원래 논픽션 쓰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소설 쓰던 사람이야 하면 김원영이 소설 쓰던 사람이지 김초엽이 논픽션 쓰던 사람이고 이렇게 대답할걸요. 그게 조금 전복되어 있는 지점이 그것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초엽님께 여쭤볼게요. 네. 초엽님은 원영님의 제안으로 이 책을 쓰게 되셨는데 원영님은 그 전에도 식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든가 희망 대신 욕망이라든가 장애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책을 집필을 하셨었지만 초엽님은 지금 장애인 당사자로서 여러 논점을 짓는 이런 책을 쓰신 것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소설의 형식도 아니고 물론 원영님이 기대하셨던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원래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책을 쓰면서 자신에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아까 그 논픽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원장님이 저에게 논픽션 제안을 하셨을 때 논픽션을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를 논픽션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어릴 때도 막 소설 쓰기를 시작한 건 상당히 최근 일이고 글쓰기를 계속 좋아했지만 뭔가 과학에 대한 칼럼, 논픽션 이런 것들로 항상 글쓰기 훈련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뭔가 과학 칼럼이었는데 이런 걸로 용돈 벌이를 했었고요. 그래서 논픽션을 처음 딱 쓰겠다고 했을 때 뭔가 되게 마음 편안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 원영님은 전혀 지금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보다 오히려 논픽션이 나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이 아니라 진짜 이 자료를 수합해서 어떤 하나의 논리 전개를 이끌어내는 이런 글로서의 논픽션을 완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초고를 처음 딱 완성하고 나서 편집자님한테 보여드렸는데 편집자님의 반응이 약간 되게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저에게서 기대한 그런 좀 이렇게 부드럽거나 말랑말랑한 글이 아니고 너무 원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 논문 같은 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원장님이 저보다 소설적인 글을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톤도 너무 다르고 제가 쓴 글이 생각보다 너무 좀 딱딱하니까 이것을 조금 바꿔서 나의 경험을 넣어서 독자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글로 바꿔보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원영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확실히 이 장애와 기술이라는 주제가 독자들에게 되게 낯설고 좀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를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게 하려면 약간 이 작가의 경험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쓰는 거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무슨 에세이 청탁 같은 걸 받아도 막 저의 내면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뭐 청탁 에세이를 쓰더라도 소설에 대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식물에 대해서 쓴다든지 하지 저의 경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초고를 한번 쓰고 나서 여기에 저의 경험을 덧붙이는 과정이 저에게 되게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보자 이렇게 초고를 한번 고쳤다가 이거를 제가 아주 신뢰하는 그 연구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언니 또 이번에 너무 오버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하나색으로 막 썼다 붙였다 뒤엎었다 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서 이 결과물이 이렇게 되었고요. 또 이 글을 쓰면서 저도 나의 경험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게 되게 낯설고 어렵지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제 경험이 막 그렇게 대단한 통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걸 잘하는 분은 원장님이고 저는 그냥 약간 양념을 치듯이 넣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픽션을 쓰는 작가로서 자신의 경험이 이 글에 힘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과학기술과 장애의 관계라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은 장애를 이른바 치료할 거야.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한 미래에는 장애는 종식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허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과학기술로 인해 가지고 말을 못하던 아이가 목소리를 찾는다든가 듣지 못하던 아이가 뭔가를 듣게 된다든가 하는 것을 어떤 기술이 은총을 내리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시혜를 받는 듯한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당사자들로서는 그런 만들어진 이미지가 되게 능력지상주의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안 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저 사람은 지금 저 휠체어가 얼마나 지긋지긋할까 보청기를 쓰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들까 얼마나 그냥 싹 듣고 싶고 걷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몸의 어떤 지금 조건 같은 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사유와 이런 것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자 두 분이 갖고 계신 장애를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 네, 이것이 뭐 어떤 정서적인 것도 좋고 장애로 인해서 나는 이런 육체적인 능력을 더 얻었다 여도 좋고 어떤 삶의 깨달음이라든가 생활에 유리한 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원영님께 먼저 부탁을 드려볼까요? 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김초엽 작가님과 책을 쓸 수 있었고요. 네, 뭐 안 그랬으면 뭐 이렇게 10살 많은 뭐 이렇게 그 소설 뭐 작가도 아닌 뭐 제가 쓰자고 하면 초엽 작가님이 쟤 뭐지라고 했겠죠. 근데 어떤 독특한 혹은 어떤 고유한 무엇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뭐 책이라고 해서 나가서 김하나 님하고 같이 뭐 팟캐스트 한 것도 장애가 저에게 준 좋은 경험이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을 뭐 어떤 이렇게 막 낭만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불편하고 뭐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아마 제가 장애가 없었다면은 만나지 못할 관계 혹은 어떤 생각, 아이디어 또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비교 우위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원래 막 잘하는 게 여러 개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에 이렇게 몰빵을 하는 게 좋은데 저 다리를 이제 뭐 헬스를 하더라도 다리를 버리고 상체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몰아서 어떤 고유한 저만의 움직임과 몸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이걸 농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제가 갖고 있는 몸의 감각과 뭐 근육과 뭐 힘과 저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떤 장애라고 하는 경험, 사회적 혹은 신체적인 경험이 저한테 준 고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점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초엽님의 경우는 어떠실까요?
저는 이게 저번에 원영님이 한번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랑 좀 비슷한데, 만약 제가 실장적으로 장애를 갖지 않고 그대로 자랐다면 저는 약간 좀 재수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막 좀 어려운 편인데 그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을 사랑해받고 막 이러니까 약간 같은 처지에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하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아이였는데 만약에 제가 그대로 컸으면 지금 막 자수성가의 표본 이런 게 되어가지고 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수단적으로 난청이 생기면서 약간 깨달은 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역경을 극복해서 개인의 노력으로 뭔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개인을 지지하는 환경과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성장 과정에서 많이 깨달았고요. 또 물론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비대한 자아를 벗어나서 이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초염님의 경우 처음에 보청기를 이제 맞추러 가셨을 때 그때 경험이 안경점과 아주 흡사한데, 제가 오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안경은 패션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어떤 디자인의 일부가 되었고 사람 앞면 위에 얹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보이는 패션의 도구가 되었는데, 보청기를 맞춰주시는 청릉사분은 하나도 안 보이죠? 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보청기를 쓴다는 것을 보이는 거는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런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로부터 이런 보청기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좀 그때부터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그때는 제가 난청이 있다는 거를 장애가 있다는 거랑 네. 이렇게 같이 보지 않았거든요. 나는 좀 잘 안 들리는 것뿐이다. 저에게는 약간 질병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리지만 훈련을 통해서 더 잘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뭔가 듣기 연습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보청기 관련된 정보들 중 많은 말씀하시는 것들이 착용하고 나서 듣기 훈련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길래 저는 제가 잘 못 듣고 보청기를 착용한 이후에도 잘 못 듣는 게 내가 연습 안 해서 그런 거다 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이것이 어떤 장애라는 정체성으로 전혀 연결이 못 되고 있다가 이제 대학에 간 이후에야 이게 뭔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바깥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전까지는. 근데 이후에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이 이렇게 속개지원 같은 걸 받으면서 이제 수업을 듣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의 존재를 전혀 몰라서 그냥 대학에 다니면서도 막 수업에 그냥 못 알아듣고 막 흘려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다른 분들 만나면서 그때서야 이제 보청기라는 곳에 있는 어떤 낙인, 이것을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이제 좀 나중에 연결 지을 수 있었지, 오히려 중고등학생 때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되게 혼란스럽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 기계를 숨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조차 없었고, 그냥 보청기 자체가 원래 안에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남들 앞에서 나의 약점을 보일 필요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보청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도 그 친구들이 정말로 내가 보청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그쵸.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바로 보청기를 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숨겨야 되는 건가, 이게 헷갈리게 되죠.
그에 반해서 원영님의 경우에는 어떤 날 거울을 보고 내가 휠체어 위에 앉아 있는데 상체 근육은 발달했고 팔이 길고 근데 커다란 바퀴 위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죠. 이 휠체어라고 하는 것은 보청기처럼 감추어야 되느냐 드러나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딱 내가 그 위에 올라앉아 있음으로 해서 내가 바퀴와 결합되어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일까. 그래서 그 다리에 이제 에이미 멀린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제 기술로 인해서 어떤 인체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으신 게 나는 누구일까? 바퀴와 결합되어 있는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한테 제가 처음 휠체어를 탔을 때 그 휠체어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휠체어 없이 저는 이제 어린 시절 대부분, 그러니까 뭐 한 10대 중반까지 그냥 지냈으니까요. 그럼 그때는 휠체어라는 거는 너무 먼 세계의 것이고, 뭐 가끔 뭐 이렇게 TV에서 병원 이런 데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병원에 가면은 잠깐 타지만 그게 뭐 제 일상의 뭐인 거와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걸을 수 없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긴 인간인데 이제 걷는 기능이 결여된 인간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과 이제 친구들이 옆에 있다면 제가 하는 걸 나는 이제 못하는 뭐 이런 어떤 것이었다면은 휠체어를 이제 타게 되고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은 장소에 이제 갔을 때 그게 저한테 준 거는 처음에는 너무 이제 어색하고 뭐 좀 때로는 피하고도 싶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저한테 어떤 이름을 부여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없음, 있음 뭐 이런 말을 표현했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가 없는, 뭔가 모자란 어떤 상태로밖에 저를 설명할 수 없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그게 사람들이 혹은 사회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뭐뭐가 없는 게 아니고 뭐뭐가 모자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어떤 것이 된 것이죠. 예. 근데 물론 그 어떤 것을 이제 좋아할 거냐 말할 거냐는 또 다른 과제이지만 어쨌든 적어도 이제는 뭐뭐가 아닌 상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상태로 제가 저 스스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아주 시각적인 충격은 어떤 그 전신 거울에서의 휠체어를 탄. 제가 되게 나중에 이 책 나오고 나중에 어떤 뭐 어디서 봤는데 SNS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실제로 특수학교 같은 곳에서 그 학교장 선생님들이 특수학교에는 전신 거울 두지 말자고 했대요. 아이들이 이제 그 전신 거울을 보고 혹시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럴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는 이제 전신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는 그런 논의도 예전에 이제 장애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물론 사춘기나 이런 때 어떤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물론 어떤 특정 시기에 그것이 저에게 힘든 경험인 면도 있었지만 뭐 길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게 오히려 저를 어떤 없음의 존재 혹은 뭐 모자란 존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 그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전신 거울이 있건 없건 학생들은 서로를 뻔히 보고 있는데 그렇죠. 정말 재미있네요. 참. 그게 그리고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심장 사이보그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 심장에 어떤 뭔가를 설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전 생애 주기에 있어가지고 표본으로 늘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어릴 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또 신체 기능이 퇴화되는 것들도 있는데 언제나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기능하고 있는 표준의 몸을 늘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늘 부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본문의 한 구절을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대부분은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장애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위 환경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땜질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사가 그래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최첨단 기술이 모든 걸 매끈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책의 내용과도 좀 닿아 있는 부분이죠. 이를테면은 초영님이 학교를 다닐 때 도움 필요하면 얘기를 해 라고 했을 때 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 문자 통역 시스템을 보고 났더니 내가 더 잘 들리게 뭔가를 더 업그레이드 할 게 아니라 내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들을 수 없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늘 어떤 쾌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삐삐 시절에 농인들이 삐삐라고 하는 기계를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암호처럼 언어를 만들어서 삐삐 수첩이라고, 농인 수첩이라고 하는 것에 번호를 가지고 언어화했던 것들을 읽으면서도 참 무릎을 치곤 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사례 중에 이미 너무 많이 발달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발달한 기술을 다르게 활용한 사례 같은 것을 좀 생각나신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초영님.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해보고 싶은데, 제가 대학생 때 영국으로 장애와 관련된 해외 연주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획한 주제가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그리고 장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연구가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장애 부모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보통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았는데, 장애 당사자 부모들이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육아를 할 때 팁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자주 모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청각장애인 부모들끼리 아기들이 울 때 잘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기들을 배치하고 또 외국에서는 좀 따로 자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아기들이 울 때 바로 캐치할 수 있는지 이런 팁들을 서로 전수하고 서로 도구들을 막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휠체어를 탄 부모들이 아기들이 이렇게 키울 때 어떻게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막 서로 얘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약간 이 개인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이 다양한 공동체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발견한 현상인데, 김하나 작가님이 이따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 질문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클럽하우스가 농인들에 접근하기 힘든 플랫폼인데 해외에서는 이거를 막 되게 우회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그 영어권에는 이 줌이나 행아웃 이런 걸로 자동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동 자막.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폰의 특성상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이랑 연결을 잘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보안 문제로. 그래서 이제 이 농인들이 클럽하우스에 접속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폰은 스피커를 달아요. 그리고 스피커를 다시 이 노트북에 있는 이 행아웃 같은 오토캡션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행아웃으로 자동 자막을 만들고, 이 다른 농인들은 이 행아웃에 같이 접속을 해서 이 클럽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듣고, 또 발언을 이렇게 자기가 텍스트로 치면은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로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이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다 개발해서 직접 참여하고 계신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참신하게 느껴졌거든요. 길이 없어도 어떻게든 길이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들었었고, 또 한 가지는 클럽하우스 내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참여하기 힘든 분들이 이렇게 서로 발언권을 얻을 때 이렇게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정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최근의 사례입니다. 네.
사실 인류 문명의 발달사라고 하는 게 길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길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문명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원영님의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카카오톡에 저의 이제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 카톡 방에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문자 통역이 지금 저희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안 돼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어 통역은 되고 있지만, 근데 수어를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이 대화를 듣기에 굉장히 제약이 많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초연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이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이런 그 구글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소모로라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현재 여기 이 유튜브 영상 앞에 나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의 얘기는 저랑 초연님은 저희가 이제 프로 진행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게 잘 텍스트 변환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은 다 100%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 근데 또 그런데 완전하지 않잖아요. 제약이 또 많잖아요. 근데 또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또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이 나눠가지고 저희 대화를 텍스트로 또 문자 통역을 또 채팅방에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더 완벽한 방법은 저희가 갖고 있는 문자 통역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런 것이 이제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결과 여기서 우리가 또 되게 흥미로운 어떤 협력이랄까요?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들을 유튜브 영상의 앞에서 또 번역을 하고, 또 거기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여기 참여한 분들이 채팅창에 또 텍스트를 올리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서 끝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저희가 텍스트를 이 영상과 같이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하면서 저희의 대화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물론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것이 저도 아쉽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냥 이 상황에서 이런 이음새에서 발생하는 이 협력들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 아멘이라고 지금 여기. 제가 딕션이 잘 들어가는 이유도 저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정말 이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핀마이크 확인도 돌아가면서 다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방송이 되겠네요. 다 얘기를 다 해놨는데 언제나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설계한 대로 뭔가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짜고 치고 하는 것처럼 청테이프형 사이보그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온통 해드리고 있는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청테이프형 사이보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막 음성을 다시 자막으로 변환하고 올려주시고 하는 분들이 다 끈끈하게 청테이프로 지금 사이사이를 다 잇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자 베이스의 SNS는 트위터고 시각적인 SNS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한다면, 음성 기반의 SNS, 사람들이 얼굴은 안 보이고 음성으로 수다를 같이 떨 수 있는 그런 SNS가 최근 등장한 지 한 2주 남짓 됐나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초염님이 내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쓰신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 예전에 저희 팟캐스트에 원영님이 나오셨을 때 원영님이 오실 수 있는 휠체어가 진입 가능한 스튜디오를 찾기 위해서 서울 시내를 헤맸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만약에 원영님과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 얼마 전에 가입하셨대요. 클럽하우스에서 원영님 저희 대화 한번 할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10분 뒤에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편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등장할 때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뭔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배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편리해지기도 하는구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초영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보실까요?
일단 지금 장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클럽하우스도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도울 수 하시거든요. 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아픈 분들이나 이렇게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막 수업 하나를 듣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장벽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런 줌으로 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이 사회의 참여를 더 많이 도와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이 비대면 기술이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이 기술이라는 게 나쁘다 좋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점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들이 배제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좀 처음에 이게 좀 불편하다고 글을 쓴 이유가 있었던 게 사실 이런 소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안적인 방식의 사용을 항상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진이 올라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이고 이런 텍스트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이스 오버로 이렇게 음성으로 전환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런 소셜 미디어를 하고 계시고요. 인스타그램은 확실히 시각장애인 배제적인 매체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텍스트가 보통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는 대체 텍스트 기능이 있어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친구 중에 있거나 한다면 대체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2명 있고 구름이 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적인 방식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면 이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대안적인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 채팅창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기 불편한 분들은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서 하다못해 이렇게 자막을 쳐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안적인 사용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렇게까지 지금 많은 IT 기업들이 접근성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해외에서 이미 많이 피드백이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자동 자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개발진이 이런 수요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피드백이 들어간 결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클럽하우스랑 거의 비슷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트위터에서 준비 중인 이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 트위터에서 만든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대담에도 간단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트위터에서 이 스페이스라는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클럽하우스랑 거의 비슷한 기능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소리로 트윗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암시를 하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런데 해외의 트위터 사용자들이 여기에 막 비판을 한 거예요. 트위터는 텍스트 기반이라서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보이스를 해버리면 청각장애인들이 배제가 된다. 왜 표괄적인 접근성에서 더 배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비판을 받고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공개된 이 스페이스 홍보 이미지에는 자막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영어로 얘기를 하면 밑에 자막이 뜨는 거를 일부러 캡처를 해서 홍보 이미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반드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내야 그래야 조금 바꿔주는 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것이 가진 굉장히 좋은 가능성들이 있지만 이것이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배제가 된 상태로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혹시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영님은요? 네, 저도 조엽님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 플랫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소셜 미디어가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이 주는 그 참여의 어떤 제약의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 요구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원칙적으로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데 클럽하우스를 제가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악마의 논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음성 중심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은 음성 중심의 SNS고 그것이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걸 전혀 차단한 상태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차단한 상태에서 오로지 이 음성이라고 하는 어떤 좀 더 텍스트보다는 더 신체화된 경험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몸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생함을 더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매체인 거죠. 그것만 가지고 뭔가 만나게 함으로써 이게 주는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접속해서 별 대화를 안 하는데도 그냥 방을 만들어 놓고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가끔씩 뭐 이런 생활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도 막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도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김원영 당신이 뭐 축구 동아리 가입 못하는 거는 그건 축구의 성질상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휠체어를 탄 김원영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활동의 본질이 축구라고 하는 규칙과 그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를 탄 사람을 참여시키게 되면은 그 본질을 약간 뭔가 변형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런 의문을 품었다가 제가 내리게 된 결론은 뭐냐면 일단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장애인도 사실은 클럽하우스에 이제 제약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를테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걸 듣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이제 말로서 참여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참여가 배제되는 것인데 근데 이때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악마의 논변, 그러니까 반대쪽 입장에서의 논의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 클럽하우스 자체에 이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음성적 참여를 안 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혀 음성적으로 참여 안 할 거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참여할 건데 텍스트를 갖고 하면은 이게 무슨 클럽하우스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전제로.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텍스트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보조적으로 이를테면 만약에 제가 언어 장애가 있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잘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뭐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텍스트로 동시에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좋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성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뭔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비장애인들처럼 그 속도로 똑같이 말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감과 나의 독특한 발음과 어떤 나만의 어떤 발성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 몸 혹은 나의 발성 방법, 나의 호흡 이런 걸 그대로 반영하는 내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내가 클럽하우스에 참여자로서 참여하고 상대방은 나의 그 목소리를, 나의 언어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텍스트가 보조적으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음성의 교류라고 하는 클럽하우스의 매력을 클럽하우스의 매력은 음성이 교류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하더라도 그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결론은 우리가 클럽하우스의 어떤 그 특성과 본질과 매력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각자의 목소리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전제하더라도 우리가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거기에 뭔가 말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클럽하우스의 어떤 본질이나 클럽하우스의 매력이나 클럽하우스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SNS만의 특성, 그거를 변형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저는 그런 좀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라건대 저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발음과 다양한 호흡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더 많이 클럽하우스에 저는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로 참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신의 그 숨결과 이런 게 들어가는 어떤 방식인 클럽하우스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텍스트 지원을 받아서 참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뭐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애초에 차단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마침 어느 독자분이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작년에 오늘 이 북토크와 비슷한 주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양한 감각의 확장과 서로 다른 신체 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뭐랄까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두 분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주제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려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책에서 초염님이 그런 그 용어를 쓰셨잖아요. 움벨트라고 하는. 그 움벨트를 얘기를 하시면서 초염님은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 청각장애가 좀 더 심해지기 전에 예전에 들었던 음색, 어떤 노래 속에 있는 높은 음성,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음악을 들으면 실제로 내가 그걸 듣지 않더라도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함께 들린다. 그런 내가 지각하고 있는 감각의 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고유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이 느낌 뭔지 알아 라고 공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감각, 내가 한번 상상해 본 적 없는 감각인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한번 상상을 해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가 지닌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서로 연결해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면은 우리 전체의 감각 세계가, 우리의 움벨트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감각의 확장, 서로의 연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걸 함께 나누려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초염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책을 쓰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과연 누가 이 책을 읽을까? 원영님과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누가 이 책의 독자가 되어줄지, 과연 이 장애와 기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읽어줄지 약간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초엽 작가님이, 초엽님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누가 책을 쓰겠습니까? 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이 책을 초고로 누가 읽어줄까라고요? 네, 제가 여튼 편집자님이 깜짝 놀라신 일이 있는데, 제가 초고를 다 쓰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책으로 내면 안 되겠다 왜요? 쓴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책 다 써놓고 왜요? 편집자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약간 그래서 아무튼 이건 누가 읽어줄까 싶어가지고 이거 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네, 있었는데요. 예. 네, 약간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장애라는 정체성이 아직까지,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프라이드가 되게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여성이라는 정체성도 그렇고 퀴어 정체성도 그래요.
항상 처음에는 멸스와 낙인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기가 힘들었어요. 자긍심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근데 퀴어인 사람들도 지금은 퀴어 프라이드, 이런 퀴어 프라이드 축제 같은 것을 막 하면서 내가 이 멸스와 낙인의 대상이었던 나의 몸에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는 몸으로 다시 내세우겠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장애라는 정체성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이 책을 찾아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그 일본의 미학을 연구하는 이토 아사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기억하는 몸이라는 책을 썼고, 또 시각장애인들의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책가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 작가는 장애인을 멸스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낭만적인 대상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객관적으로, 근데 호기심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몸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너무 흥미진진하게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우리는 그냥 뭐 까맣게 세상을 보나 막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토 아사가 이렇게 인터뷰한 시각장애인들은 나의 머릿속에도 어떤 공간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보는 공간과는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산을 떠올렸을 때 어떤 이 삼각형의 모양이 있고 위에 뭐 눈에 쌓여있는 이런 산을 떠올리잖아요. 시각장애인 사람 중에는 이 산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공간을 생성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다른 감각이 다른 인지를 만드는지를 막 그렇게 묘사를 하시거든요. 이런 걸 읽으면서 이게 우리에게도 약간은 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몸에 반드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낙인 대신 어떤 다양성의 자원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은 저희 같은 작가들에게도 약간의 의무가 지어져 있고, 또 독자분들에게도 약간의 흥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적어온 부분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본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가만히 이제 듣고 있다가 시각장애인들이 그쪽 보이는 세계 이야기도 재밌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분명히 보지 못하는 세상 안에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죠,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서도 어떤 관념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다른 식의 감각 영역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전체 감각도 더 커지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원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뭐 개인이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비해서 주변에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이요 이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론 절대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초엽님은 이제 저와 이제 책이 누가 읽어줄 거라고 하는 독자의 그 기준이 저와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초엽님 한 10만 명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거 내면 한 5만 명밖에 안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기준은 훨씬 낮아서, 저는 2021년에 독자 되려면 우리의 이야기를 그래도 읽어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또 한 면도 있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 분이 안 계시는데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요즘 이제 공연계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용 이제 그 음성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공연 예술에서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 정도부터 2, 3년 전부터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할 때 이걸 시작할 때 저희 어떤 외형이나 위치를 설명했듯이 연극은 이미 좀 했었고요. 무용도 그것들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아니 무용 공연이라고 하는 게 완전 정말 99% 시각적인 곳인데 그거를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뭐가 재미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연장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앉아서 그 무용수들의 어떤 발소리, 호흡, 그 움직임의 어떤 느낌들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음성으로 지금 이 무용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음성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되게 시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적이지 않지만 건조한 방식으로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어느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공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시각장애인들을 뭐 공연장이 배제하면 안 되니까 접근성을 높이자라고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해나가면서 이제 무용을 이제 인식하는 방식이 확장되는 거죠. 이게 그냥 나의 눈앞에서 뭐 어떤 무용수가 뭐 2회전 한 바퀴 돌고 바닥에 눕고 이런 어떤 선과 조형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무용이나 공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시각장애인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비시각장애인이 성찰할 수 있는 거는 그 공간에서 그 무용수의 어떤 그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어떤 공기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미묘한 소리들이 들리겠죠. 그 무용수가 움직일 때 늘 소리가 있을 거고요. 호흡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거를 이제 어떤 음성적인 또 정보에서 동시에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그게 주는 새로운 감각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장애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초영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어떤 어떤 특정한 장애인 집단을 위한 사회적 배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감각을 되게 확장하고 기존에 바라보던 어떤 현상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계기를 주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라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공연계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마 각 분야에서 뭔가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뭔가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 지금 현재 그런 분의 숫자가 적긴 하겠지만 아주 많은 시도들이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곧 외롭지 않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용의 음성 중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라디오 축구 중계, 야구 중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그 뭐 탁 트인 잔디밭에서 사람이 달려가고 몸이 헐떡이면서 뭔가 멋진 슛을 해내고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는 않지만 다 전달되잖아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응원하는 소리 그런 어떤 흥분감 같은 게 다 전달되는 것처럼 무용 또한 음성으로 전달한다면 분명히 전달되는 게 있을 테고 그 공연장에 앉아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기가 변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고 더 접근성을 확장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의 감각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은 것은 원영님이 약간 현실 감각이 있으셔서 우리가 책을 쓰면 사람들이 제법 본다. 이거를 예측하고 계셨다는 점이 참 한층 마음이 놓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지금이 참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분이 10살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장애인 인권운동 투쟁 같은 것은 아주 정말 역사를 써가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두 분이 10살 간격으로 차이가 있으면서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 부분이 감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런 부분은 어떤 걸 느끼셨어요? 아마도 초엽님보다는 원영님이 초엽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10년의 차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뭐 차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세대, 저희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요. 애기 사람. 같은 시대.
네, 아니 근데 저의 생각보다 훨씬 차이가 적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적었고,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초영님은 디지털 세계의 가능성을 훨씬 많이 보고 계신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가 약간 뭐 이거는 저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공연 예술을 좋아하듯이 뭔가 이렇게 대면하는 과정, 대면 상호작용, 어떤 그런 걸 저는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디지털적인 것이 갖고 오는 여러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어떤 이동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라던가 사회 참여의 기회를 늘린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점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럼에도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막 다양한 장애를 가진 혹은 장애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섞이는 그런 과정들은 좀 적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고, 저는 좀 이제 그래서 좀 더 오프라인 지향적인 어떤 이제 관심이 많았다면은 최영님은 조금 더 디지털적인 어떤 것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것은 제가 느낀 좀 차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뭐 이 현재 어떤 장애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 감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간차가 있는데 뭔가 비슷한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는 어쩌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최근에 변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더 오래전에 변했다면은 저는 좀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저희가 뭔가 비슷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우리의 변화 자체가 최근에 도래한 것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초영님의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었던가요? 책 뒷부분에 보면은 두 분의 대담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장애가 있는 몸 자체가 가진 힘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영님은 공연 예술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또 잠시 참여한 적도 있다고요. 네. 저는 근데 원영님의 공연 다음 계획 잡혀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네, 준비한 게 하나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 뭐 일정이 잡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이 되면은 정말 급속도로 매진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한번 보셔야 할 공연입니다. 정말로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장애가 있는 몸 자체가 가진 힘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저랑 같이 바닥을 구르셨죠. 골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김원영 작가랑 바닥 구를 시절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벌써 근데 시간이 저희가 아까 밥 3번 짓고 이러느라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사실은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 9시 30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초염님이 기차를 타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지금 드릴게요. 이 책에서 어떤 말하자면 따뜻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첨단적으로 발전하면은 장애를 종식시키거나 치료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시혜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다른 의미로 이 책이 정말 명철한 책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또 이 책이 한편으로. 왜냐면은 그런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저는 세련된 방식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로 이 상황인 거죠. 원래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 하면은 댓글 잔치 막 하려고 하셨죠. 지금 근데 댓글 잔치 봉쇄됐잖아요. 이런 것도 좀 겪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지금 우리 덜컹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북토크를 또 기억에 남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음새를 덜컹거리면서도 함께 이어나가는, 서로를 메워주면서 같이 나가는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이보그가 되다라고 하는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아주 딱딱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초영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에도 이 사이보그가 되다 해시태그에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반성을 많이 했다, 부끄러웠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게 저도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몰랐던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새롭게 공부를 했었고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저도 자료조사 과정에서 정말 많이 나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었구나. 내가 당사자지만 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고 느끼면서 계속해서 떠나간 이야기들이에요. 책에다가 이제 그런 반성을 쓰는 거는 조금 멋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빠지긴 했지만 이 저자들도 쓰면서 배워나간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내가 몰랐던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많이 나누고 싶어서 쓴 이야기니까 그 읽어주시고 또 얘기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내가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쓰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으니까 제가 소설은 정말 이렇게까지 재밌게 쓰지 않거든요. 그냥 저에게 재밌으면 독자님들에게도 재밌겠지 하고 약간 차남이 마인드를 가지고 쓰는데 이 논픽션은 쓰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났어요. 막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아, 이거 나한테만 재밌나? 왜 독자분들한테도 재밌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면서 쓴 글이고 또 실제로 읽은 분들도 재밌다고 하시니까 네, 많이 재밌게 읽어주세요. 책 한 권을 쓴 사람이면은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뭔가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초영님도 공부를 해가면서 쓰셨다는 거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부끄러움까지 쓰면은 책 판매 부수가 더 떨어질까봐 그 부분을 생략하셨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영님은요? 예. 아 그리고 이 말씀 덧붙여야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쓰신 책입니다. 네. 원영님은요? 김초엽 작가님이 손신의 힘을 다했으면 뭐 이거 그냥 그냥 완성도 높은 책이라고 생각하실. 이렇게 묻어가실 거예요? 김초엽 작가님이 혼신을 다해서 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두 작가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쓰신 책입니다. 예, 저는 사실 비슷한 말씀 많은 기회가 될 때마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저도 이 책을 시작할 때 문제의식이 그냥 이거였거든요. 황우석 전 교수의 그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사건 때 장애인들을 마치 이렇게 이게 구원할 기술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우리 사회는 거기에 막 열광하다가 하면서 그걸 비판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치병 앓고 있는 혹은 장애인들을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대 논거로 장애인들이 뭔가 동원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갖고 있던 불편함, 문제의식 그냥 이런 게 있었고 과학기술 발전하는 거 좋은데 근데 나를 비롯한 이 시대의 장애인들은 이제 가까스로 나는 장애가 있지만 이 자체로 온전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곧 있으면 너는 이제 뭐 걸을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괴리감을 막연하게 느끼는 정도에 한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 출발했는데 초엽님이든 저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각종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도 이제 뭐 인공 보철의 역사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쓴 게 아니죠. 그냥 그것들을 찾아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철이라고 하는 그 의족이나 의수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져 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 책을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어떤 이제 저희 역시도 하나의 과정을 통과한 것이고 그 과정을 독자님들이 같이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을 저는 역시나 흥미롭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사실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책뿐만이 아니고 뭔가 장애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많은 컨텐츠에 여러 부담이나 조금 부담을 느끼시거나 이것에 어떤 윤리적인 어떤 책무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너무나 이해가 가지만 그런 어떤 책무감을 가지는 순간 저는 그 책이 갖고 있는 다른 메시지나 재미가 오히려 더 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이 기술의 역사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사 지금의 고민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관심을 가지시고 읽어봐 주시면 이 책을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아주 지적으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새롭게 알게 되는 개념도 많고 이걸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들도 많아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고 꽤 두껍고 묵직한 책이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읽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토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죠? 네, 저희 사실은 원래 대관했던 장소에서부터 또 옮겨가지고 아주 홀리한 공간에 와 있기도 하고 소리가 울리고 처음에 마이크가 문제가 있고 문자가 안 되고 사실 이것을 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천시 공연하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비 두들겨 맞으면서 공연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또 그런 공연만의 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토크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북토크 현장일 텐데요. 두 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원영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문자 통역이 때문에 좀 저희의 어떤 대화에 참여하는 제약이 좀 있으셨을 분들께 일단 좀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이 채팅 창을 통해서 또 각종 다양한 기기들을 동원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참여하고 협력해 준 과정들이 너무나 또 흥미롭고, 네, 또 저희의 이야기를 그만큼 들어주신 것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영님은요? 일단 그 채팅창에서 문자 통역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문자 통역 지원 안 되는 상황에서 약간 옆에서 그 타이핑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쓰다가 막 교대하고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좀 약간 감동적이에요. 이게 사실 다 떠나버리실 줄 알았거든요. 남아서 저희를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락 페스티벌이 펜타포트 페스티벌 그 이전에 트라이포트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억수로 퍼부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북토크가 약간 메타 북토크가 되면서 지금 댓글 잔치를 벌이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하지 못하고 이 지금 문자로 정리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묶이는 거죠. 뭔가 약간 제약이 생겼어요. 그리고 문자 수신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음성과 문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는 노력이 어떻게든 가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덜컹거려 가지고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메타 북토크에 독특한 재미가 생겨나는 것도 같아서 오늘 약간 그 감동적이라는 말씀이 지금 계신 221분은 뭘 해도 잘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지금 끝까지 거의 9시 22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북토크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큰 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드디어 이 파란만장했던 뭔가 한마는 북토크는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